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프린트 다 받으셨죠?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할 때가 일단은 65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미리 적어놨어요. 이게 열심히 하라고. 적어가지고 65페이지 할 건데, 저번 시간에 다시 보시게 되면 62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62페이지 가시면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었죠. 그죠? 별도 두 개짜리여서 가끔가다 출제가 되는 거고, 이 저당 상환 방식의 수출의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따라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요게 이제 유력합니다. 이게 유력해서 제가 봤을 때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 3개짜리여서 그러니까 계산까지는 한 2문제인데 한 문제는 무조건 따요.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65페이지로 가셔서 그 부동산 금융의 구조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근데 알고 계시는 이제 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대출해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기 절이어서 10년에서 30년 동안 상환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 이제 65페이지 가시면은 1차 저당시장에 거기에 그 무주택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죠. 무주택 저소득층한테 이제 무주택자한테 돈을 대출해줘요. 무주택자한테.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도 계속적으로 이 투입하더라도 대출 재원이 고갈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제도를 만드냐. 자, 자금을 대출해주면 얘가 주택을 저당 잡아서 채권이라는 걸 넘겨요. 따라서 채권. 차용증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거기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여서 이제 이자를 받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은행은요, 얘가 예치시켜서 예금금리를 주면 다시 담보대출에서 대출금리를 받잖아요. 예금금리를 많이 받겠어요? 대출금리를 많이 받겠어요? 대출금리, 그죠? 그럼 얘가 저 1억 주세요 라고 한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위험이냐면, 자, 따라보세요.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 자, 현금화가 잘 돼요? 현금화가 잘 안 돼요? 유동성이 가장 낮은 거거든요. 그죠? 낮은 현금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채권 현금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얘가 돈 달라고 못 주게 되면 부도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유동성 위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채권은 지금 거기 보시면 중간에 거기에 HF라고 돼 있을 거예요. HF 공사 있어요. HF 공사. 요거를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공사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거든요. 유동화 중개기관. 그럼 채권을 넘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오겠죠. 그럼 채권을 넘겨서 다시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금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현금이 늘어납니까? 늘어나고 다시 채권이 줄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했다고요. 유동성이 현금화되니까 증가하고 자 유동성 현금화되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돼요? 위험이 줄었죠. 위험이 준 것만큼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적게 먹어요. 따라서 장기 저리 갈 수 있죠. 그래서 HF 공사가 발행기관, SPGS 또 우리가 발행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유동화 전문회사가 돼서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럼 투자자가 얘한테 또 돈을 주죠. 자금을 주게 되면은 자금을 또 줍니다. 그럼 이 채권을 또 얘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고요.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채권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자 은행이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겠어요. 많죠. 그래서 그걸 모아놔서 우리가 저당을 모아놔서 저당 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소에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를 모아놓은 거를 쪼개서 증권화 시키는 게 자 MBS거든요. MBS. 그래서 MBS라는 거를 발행해요. 그죠? 쪼개갖고 발행해서 얘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주택, 그 다음에 저당 담보증권이거든요. 담보증권.
그래서 얘한테 팔게 되면은 얘가 이 채권을 사와요.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과 주식은 다르죠. 그죠? 그럼 채권은 우리가 하나의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을 유통한 걸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따라해보세요. 부채금융. 부채금융. 이 채자는 빌린 채자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빌린 거죠. 그러면 얘는 주식을 샀어요? 채권을 샀어요? 채권은 좀 안정되죠. 만기 구조가 있고 이자 수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거기에 대한 저당 수익률을 얻어요.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한테 이제 많이 여쭤보는데 그럼 MBS 투자하는 건 괜찮나는데 이게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낮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채라는 거 들어보셨죠? 걔랑 이제 우리가 그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지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그 밑에 자본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다음에 연기금, 국민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들이 여기 투자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해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수익률이 높다 그랬어요. 수익률이 좀 낮다 그랬어요. 낮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공채보다도 약간 수익률을 높게 주다 보니까 안전하게 얘네들 보고요. 거기에 보시면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죠. 요게 MBS예요. 요게 뭐다? MBS. 그걸 발행하게 되면 자, 얘네들이 돈을 주게 되면은 다시 이 유동화 전문회사는 다시 그냥니까 은행한테 돈을 줍니까? 주면 많은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고갈된 적은 재원에서 유동화가 되면은 많은 재원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를 또 설립해서 발행 기관이 돼서 갈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1차 저당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저당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2차 저당 시장.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잘 느낌이 안 오냐?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대출을 받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하는 업무잖아요. 그죠? 다시 할게요. 자, 천천히 이 저자가 쓰신 그것을 보시면서 따라서 1차 저당 시장. 자, 무주택 서민들한테 정부가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자원이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 주택저당 채권을 넘기면 차용증을 써서 넘기게 되면 자, 은행이 그냥이니까 돈을 줍니까? 돈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보금자리론이 LTV라고 들어보셨나요? 담보 인정 비율. 그죠? 그래서 LTV가 70%까지 빌려주거든요. 몇 %까지 빌려준다? 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단기였어요? 장기였어요? 장기. 그래서 얘한테 대출해주게 되면 채권을 넘겨요. 그럼 은행은 가만히 있어요. 이 채권을 또 공사한테 팔아요. 팔면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내용들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공사도 가만히 있습니까? 이 투자자한테 이걸 팝니까? 팔죠. 그걸 따라서 MBS. 그래서 주택저당담보부증권이라는 건 그 채권을 쪼개서 증권화시켜서 현금화시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 수익률은 높다, 수익률은 굉장히 낮다. 낮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그 자본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연기금이라든지 보험회사들이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와서 이건 부채금융으로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사가 자기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채권을 판 거죠. 자, 따라서 채권을 유동화했다는 것은 그 현금화시켜서 현금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차입자가 1차 저당 시장이고 차입자와 이 대출자가 1차 저당 시장, 그다음에 대출자 얘네들 투자자 입장에서 2차 시장이다. 그래서 차입자는 그럼 몇 차 시장이 있습니까? 1차. 투자자는 몇 차 있어요? 2차. 또 이걸 바꿔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서 자,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또 우리가 건설업체한테 또 빌려주게 돼요. 건설업체. 그럼 공급도 안 증가해요. 공급도 증가할 수도 있어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시장은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다?
1차. 근데 거기에 조금 단어가 65페이지 가시면 조그만 글씨도 있지만은 그냥 따라해 보세요. 원리금 수취권.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 형광 배치를 해보세요. 조그맣게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요게 이제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거는 자, 얘가 이제 저당을 전면서 대출자한테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걸 줘요. 원리금 수취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과 이자. 그럼 우리가 차입자가 나중에 상환을 안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오고. 자, 따라서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현관 배치를 해보세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저당권이라는 건, 자, 우리가 민법에서 주택의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차입자의 채무대행 시 담보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은행한테 팔면 이 권리를 공사한테 넘겨요. 공사한테 또 넘기면 이 공사가 다시 또 투자자한테 넘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원리금 채권과 이 저당권을 다 넘기냐, 아니면 일부만 넘기냐, 아니면 반만 넘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그럼 거기 이제 이 저자가 해놓으신 걸 볼게요. 아까는 MBS는 아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은 높다 그랬어요? 좀 수익률은 낮다 그랬어요? 낮은 게 채권이에요. 그래? 돈을 빌려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 그럼 그냥 있겠어요? 만기가 있겠어요? 20년 만기 4%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정돼 있고 수익률은 낮고 위험은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밑에 보시면 부채하고 지분이라는 게 박스가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부채와 지분.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아직은 좀 색다른 걸 제가 좀 소개시켜 줄 텐데, 자, 이건 그냥 주식이었어요? 이건 아까 채권이었어요. 채권. 그죠? 채권을 산다는 자체는 만기가 있고 이자가 낮고 위험도 낮잖아요. 그죠? 이건 부채예요. 따라서 부채, 채자가 이 빌릴 채자거든요. 그죠? 질부.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부채를 보고 있어요? 자, 부채는 투자자한테 그냥입니까? 돈을 빌린 겁니까? 그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요. 그래서 회사채, 사채, 채권, 어떤 돈을 빌려서 걸릴 어떤 문서를 주는 거죠. 그죠?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투자자가 채권자가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주식 아시죠? 주식은 그냥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주식은 자기 지분을 파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부채금융의 상품의 대표적인 게 MBS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없지만, 자, 따르세요. 지분금융. 거기 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지분 찾으셨어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지분은 내 거. 내 거를 이제 팔아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건데,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게 회사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책은 없지만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거가 나와요. 회사 법이 있고요. 자, 이게 취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할 텐데, 얘를 이제 리치 회사라고 그래요. 리치 회사.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도 올해 뜹니다. 리치 회사가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 그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개 모집. 그래서 공모를 해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돈을 이제 가져와서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그럼 얘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서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투자해서 자,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서 우리가 보통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같은 오피스텔,
수익이 나오는데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생기면 배당해 준다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따라서 배당한다. 배당해 주거든요. 이거 이해 가셨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MBS 같은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부동산 증권이거든요. 증권에 투자하고 또 개발에 또 투자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는 아까는 얘는 부채였죠. 따라해보세요. 지분금융 내 거를 파는 거죠. 내 걸. 그래서 이게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 다시 갈게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발회사라면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내 주식을 팔았죠. 그 주식을 팔게 되면 그 사람이 그냥입니까? 배당을 먹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회사가 어떻게 망하면 이 자체적으로 회사를 또 매각해서 배당 수익은 있지만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주식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배당 수익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배당 수익도 없고 망하면 망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채권은 그러니까 이자를 먹습니까?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도 이자 수익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증권시장은 밑에 보시면 채권시장, 주식시장, 채권은 아까 뭐예요? 돈을 빌려준 걸 차용증을 받았죠. 그래서 이자를 받아서 우리 계속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건 그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망하면 그냥입니까? 주식도 망합니까? 그럼 위험이 커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게 더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교수님 도대체 이 두 가지를 왜 얘기를 해요? 라고 한다면 자 전체적인 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요 현금화가 잘 돼요? 현금화가 잘 안 돼요? 안 되죠. 부동산은 현금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아까 유동성이라는 거 아시죠? 유동성 어떤 것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죠. 유동성이 낮아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 그냥입니까? 바로바로 현금화가 됩니까? 되죠. 지금 수업 시간에도 주식하면서 현금을 은행에다 꽂을 수 있잖아요. 맞죠? 부동산은 현금화가 돼야 잘 안 돼요. 오늘 1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고 중개업소 가셔서 우리 집이요 한 2시 반에 가고 한 5시까지 팔아주세요. 완전 또라이야.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대화를 합시다. 팔려 안 팔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거야. 따라서 현금화가 어렵다. 어려워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 IMF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IMF에 대형 건설사가 부도난다는 얘기 들어보시나요? 그 부도났다는 건 자산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저 부동산을 누가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현금화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MBS, 리츠, 우리나라 용어예요? 외국 용어예요? 어떻게 썼어요? 영어니까, 그죠? 그래서 외국 이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따라서 현금화 시킨다, 유동화 시킨다, 그렇죠. 그 부동산을 증권화 시켜갖고 현금화 시키는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도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주식을 사는 겁니까? 주식을 사요. 맞아요? 주식을 사게 되면 시세 차익이나 배당 수익은 있지만 그냥요 원금을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지분금융이고 그 다음에 얘는 돈을 빌린 거죠. 그렇죠. 이거 따라서 채권 만기가 있다. 그러면 이자를 먹는 거잖아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개발업자나 이런 애들이 자금을 융통할 때 채권이나 사채를 이용한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내 주식을 판다는 것은 그냥요 이거는 내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에 대한 걸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따라서 부채금융,
그럼 요거는 얘가 주식을 산 거예요? 채권을 산 거예요? 그럼 얘는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꽂았는데 자금 유통한 게 돈을 빌린 게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얘한테 돈을 빌려온 겁니까? 자기 지분을 팔았습니까? 팔아서 자금을 융통한 게 지분금융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금융이 딱 부채금융, 지분금융,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갑자기 왜 3,000%로 빠졌느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금자리론. 자, 아까 보금자리론은 장기 저리 대출이죠. 그래서 사무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해요. 그래서 MBS를 발행한다. 발행해서 그걸 현금화 시켜주거든요. 그죠? 자본시장이 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 은행이 위험이 작으니까 그냥 해요. 위험이 작으니까 수익도 낮죠. 그럼 고리를 빌려줘요? 저리를 빌려줘요? 저리를 빌려주는 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츠라는 자체는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리츠. 이게 리츠가 여러분이 학개론을 배우니까 리츠를 아시죠? 다른 분은 몰라요. 오늘 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아줌마 리츠가 뭐예요? 뭐 새로 나온 가자예요? 심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 그러면 얘는 그냥 야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해서 여러분들을 모집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소액의 투자로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안전하게 배당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부채예요, 이건 지분이에요. 아까는요, 부채잖아요. 그죠? 부채라는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 타인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주는 것이고, 지분은 주식을 팔아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럼 어머 이제 왔어. 그러면서 부채, 지분, 아직 넘기지 마. 65페이지 봐봐. 찾았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그냥이야 돈을 빌리는 거야. 빌려서 내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돈을 빌려서 둔 자가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럼 채권자한테 내가 이자 수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자 수익은 그냥이야 만기가 있어. 안전하게 이제 돌아오는 건데, 지분은 내 지분을 팔아버린 거죠. 그럼 그냥이야 배당 수익을 받아. 그럼 회사가 없어지면 그 투자가 큰일 나는 거예요. 원금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두 가지. 그래서 부채금융, 지분금융,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가.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셔. 아, 그렇구나. 라고 보고 넘기시면은, 오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66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무슨, 따라서 MPTS, MPTB, MBB,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제가 강의하면 큰일 나는데 다 도망가세요. 왜냐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CMO라는 것만 하나 찾아보세요. CMO 있나요? 현관 배치라서. 따라서 다계층 채권. 가장 많이 발행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만기와 이자가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CMO를 좀 발행해요. 그죠? 그거 보시고, 지금 여기 이 어떻습니까? 지분형이 더 위험하다, 어떻게 된다,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건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CMO를 발행한다고 하세요. 뭘 발행한다? CMO. 그러니까 CMO가 따라서 다계층 채권. 그럼 계층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만기와 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여러 가지 종류를 고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자, 이 보금자리로는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잘 보세요. 여보세요? 그죠? 이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그냥입니까? 은행이 이 채권을 현금화 시켜야 됩니까? 현금화 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가 이제 여기 주택연금이라고 들어오셨죠. 그런 걸 업무한다든가 아니면 이 MBS를 발행해서 이 보금자리론을 공급해주는 이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공사가 그냥요 투자자한테 이걸 또 팔아요. 팔아서 또 현금이 오면 또 돈을 주겠죠. 그럼 많은 자금들이 이리로 가겠죠. 그럼 무주택 서민들은 그냥이니까 돈 구하기가 쉽습니까? 쉽고 건설회사가 많아지니까 거래가 활성화져서 MBS라는 게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 MBS. 그래서 주택도상증권이라는 이 채권을 현금화시켜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드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집 사기가 쉽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럼 이거는 그냥요 채권이에요. 그럼 부채죠.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고,
따라서 지분금융,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주식을 발행해서 이 회사가 이 투자자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은 그냥요 원금의 손실은 있어요. 근데 수익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유통하는 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현금화하기가 쉽다 어렵기 때문에 이 쪼개서 자 따라서 쪼개서 주식화 시켜서 증권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두 가지 이해하세요? 넘기세요. 감정평가론. 자 감정평가론 파트가 오히려 이제 자체적으로 좀 가성비가 높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6문제고. 그래서 이제 금융은 뭐 요 정도만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제 알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같고요. 감정평가로 갈게요. 자, 평가론이 나온다면은 딱 6에서 한 7문제인데 6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가성비가 높다는 거는 나온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예 제가 찍어드린다면 물론 다 나갈 거예요. 나갈 거지만은 잠깐 넘겨보세요. 6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요거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요거. 그래서 물론 다른 것들도 이제 가끔가다 취재가 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데 앞쪽은 다 할 겁니다. 근데 아웃라인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거의 뭐 100%예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70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4번에 있죠. 4번에 제목이 하나 있을까요? 뭐에 몇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죠, 그죠? 여기도 별표 3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몇 개의 방식이 있고, 3개의 방식이 있고, 몇 개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7개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3방식에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별표도 3개, 2문제가 나오는데, 처음서부터 계산 문제를 넣는다는 거는 조금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입문 과정에. 근데 이 저자분에 대한 거를 제가 또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구나 하는 건데, 이 계산 문제가 제가 올해가 연대 32회라는 건 알고 계시죠? 내년에는 몇 회죠? 33회. 자, 이 2문제를 제가 적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쪽집게 강사라고 해서 따라서 찍신. 저도 몰랐어요. 제 별명이 찍는 신이래. 그죠? 그래서 내가 찍은 거 아니야. 그래서 찍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럼 내년에가 안 중요하다, 내년에가 중요하다. 중요해요. 내년에 2문제를 또 찍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 근데 2문제에서 한 3문제까지 나오니까 여기 위주로 가는데, 이 3방식 7방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책에는 없지만은 나중에 그냥 들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자, 여기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따라서 법이다.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계로는 법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이다 보니까 이 법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이 규칙에서는 한 문제는 물론이고 2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 잡고 지역하고 개별 분석 잡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제 원칙이 필기하지 마세요. 이따가 이제 적합의 원칙이 있다.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로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보고,
여기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포커스를 잡고 그다음에 여기 좀 빠진 게 염치 왜 공시제도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이슈화되는 게 보유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시가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이 세금을 때리거든요. 그죠? 지금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여기도 무조건 100% 수재가 되거든요. 그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100%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이제 거의 오늘 100%라고 적어도 돼요. 그죠? 여기 하나 빠졌거든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이렇게 잡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처음부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위주로 가져가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에 좀 제가 점을 쳐볼게요. 아까 제가 무슨 분석 지역문이라 그랬죠? 지역 분석, 계획 분석. 적합과 균형이라는 이따 원칙을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 포커스를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몇 개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3개 방식과 몇 개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3방식이라는 자체가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적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2문제는 제가 무조건 찍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작년에 들으신 분도 있어서 올해는 계산 문제가 원가법, 정해법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감정평가의 문제 나왔던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죠? 그래서 제가 너 이렇게 자신 있었는데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찍신. 그러니까 좀 찍신이다 보니까 눈을 좀 이렇게 치켰다 이렇게 떼켰다 가지고 좀 신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랑 원가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좀 유력하다고 봐요. 올해는 제가 들어보세요. 공시지가법하고 수익하나법이 떴거든요. 내년에 2문제까지 제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계산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계산은 이제 틀로 해서 이 기출 문제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틀을 드릴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론도 이제 일단은 또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제 3방식 중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를 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가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카드법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이다. 법은 딱딱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규칙에 나와 있는 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점수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여기가 포커스 있고 공시가격. 주택도 공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거의 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결정공시에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시제도가 100%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의 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를 제가 여러분들 가장 찍을 수 있는 데가 여기인 게 여기는 나온 데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스타트로 자 그냥 끝나고 재미없으니까 자 우리가 넘겨볼게요. 그러면 맛배기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8페이지 가시면은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찾으셨습니까? 요거는 별표를 하나만 쳐보세요. 하나만.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안 뜨는 부분은 아니에요. 안 뜨는 건 아닌데 한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가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정평가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국정원이 있듯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평가사를 고용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왜 청약홈이라고 들어보셨어? 청약 안 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구나. 청약홈.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홈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투였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공시를 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쳐요. 이렇게 공시, 청약. 부산 도시에 청약 많이 하잖아요. 청약 때 막 치게 되면은 제 물건이 다 떠요. 그죠? 이 자식 다주택자구나. 그죠? 그럼 내가 딱 올려가고 청약해서 저 무주택자예요. 그럼 컴퓨터가 띵! 그래요. 너 3개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평가사가 고용이 돼요. 얘네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토지하고 건물 이런 걸 매기는 애가 감정평가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평가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중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정의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감정평가란 뭐냐? 감정에서 평가한다. 감정평가. 자, 우리가 이제 그 법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가격으로. 자, 그럼 이제 이게 느낌이 안 옵니다. 이게 밸류고 이제 이게 프라이스라는 건데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가격부터 갈게요. 밑에 보시면 프라이스라는 가격이라는 게 있을까요? 따라서 가격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상가 건물이 20억이래요. 지금 거래가 됐대요. 과거에 한 2시간 전에. 자, 따라서 과거의 값. 자, 여러분들 실거래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실거래가도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과거의 값으로 이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중개사예요. 중개사에서 이 가격의 전문가인데 이 감정평가서는 장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래가 중요하다. 자, 여기 만약에 전철역이 들어서거나 자, 이런 게 들었으면 이 값어치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만약에 5년 후에 들어선대요. 그럼 5년 후에 들어서라도 지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걸 매기는 게 평가사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 중에. 그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긴단 말이에요. 현재 값으로. 현재 값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입니까? 과거가 중요합니까? 중개사는 과거의 실거래가로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값, 가격.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인데. 자, 가치를 매기는 거는 되게 많아요. 가치가 다원적이기 때문에. 그럼 가치는 매기는 주체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데 이 가격을 매겼다는 건 객관적이고 가격을 매기니까 구체적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격. 플라이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쓰는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대상부동산의 거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격 얼마예요? 그러면 20억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지금 2시간 전에 거래가 됐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과거의 값. 일정 시점에서 거래된 금액은 그냥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구체적. 화폐로 표현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평가사는 가격의 전문가예요? 가치의 전문가예요? 그럼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한 거죠. 그럼 가치라는 밸류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럼 대상부동산의 현재가 중요해? 미래가 중요해? 미래. 장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5년 후에 만약에 전철이 뜨면 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유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건 나한테 나오지만 뭐 쾌적성 같은 건 무용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서 과거다, 현재다. 현재로 할인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할인해서 불구하고 과거의 값이다, 현재의 값이다. 현재. 그럼 일정 시점에서 구하는 평가 목적별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다르죠. 그럼 가치의 전문가는 중개사입니까? 감정평가사입니까? 그럼 주관적이라는 건 객관적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라는 건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추상적이라는 거죠. 여기 가시겠죠. 그럼 밑에 양가로 3번에 가시면 가치와 가격의 비교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아까 제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긴다 그랬죠. 그러면 칠판주기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비례관계다. 그럼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가격이 올라갔다고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만 나와. 가치가 오르면 모두 오른다. 가격. 근데 반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치와 가격은 단계에 괴리되나 장기에는 일치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 자, 보세요. 단기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시간이 안 지나서 단기의 가치가 가격보다 높다라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그럼 싸게 나오면 사람들이 안 사겠어요? 살려고 하겠어요? 그럼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럼 수요가 막 늘어나면 다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 버려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가치랑 일치해지죠. 그래서 가격이 나중에 가치에 해결됩니다. 장기에 가서는 일치하는 거거든요. 장기에 가서는 일치한다. 괴리된다는 건 등진다는 거예요. 그럼 같습니까? 단기에는 다릅니까? 다르고 장기에 가서는 같아진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어요? 자, 아까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비싸죠.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했습니까? 장래 이익이 생길까요?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이것만 좀 갖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평가사 따로 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로 오셨어요? 그럼 실거래가라는 거에 전문가죠. 실제 거래됐던 가격은 이 가격 플라이스라는 자체는 현재입니까? 과거의 값입니까? 과거 값이고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를 현재 값으로 매기는 게 가치라는 거죠. 아시겠죠? 프린트 오늘 다 받으셨어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인데 편안하게 가격은 현재 값이에요? 과거의 값이에요?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평가사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된 미래입니까? 현재의 값입니까? 현재 값이죠. 이거 이해가셨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천천히. 자,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비례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거는 우리 취득하시려는 건 감정평가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는 그냥입니까? 과거의 값이 중요합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맞죠? 근데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만약에 갑돌이가 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20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거래된 걸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를 알아야 됩니까? 따라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여기가 5년 있다 전철이 뚫리게 되면 장래이익이 높다면 현재 값이 높다는 거죠. 맞죠? 그럼 가격은 따라서 과거의 값, 가치는요 현재 값이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가 주관적, 추상적인, 객관적, 구체적이고, 자,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낮죠. 그럼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겠어요? 사람 늘어나겠어요? 가격은 다시 또 어떻게 되죠? 장기에서는 일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1번 보시면 가격은 현재 값이다, 과거의 값이다. 과거. 가치는 장래 기대된 편익을 예상된 무슨 값이다? 현재 값으로 그걸 매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가격의 전문가인데 감정평가사는 가격이겠어요? 가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게 감정평가사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이 어떠한 장래 이익이 있는지를 갖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다가 갈게요.